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전기 회로 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류, 전하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배우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주의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전류의 기본이 되는 전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정기적인 성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에 그 정상적인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성질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 상태가 충격이나 마찰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깨지면은 그때부터 이러한 그 전기적 중성 상태는 깨지고 그 물질이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자세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되고 분자를 더 쪼개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원자의 구조는 중앙의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떠다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구조를 보면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떠다니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 전자들은 원자 핵의 구속을 받아서 동등한 힘을 유지하면서 원자 핵 주변을 회전하면서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자들은 항상 외부로 이탈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자 핵은 이 전자를 잡으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의 구속으로부터 전자들이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일정한 전기량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 전자들이 모이면 나중에 전류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 핵에서 이탈한 전자들이 다 이탈을 하고 난 그 물질은 전자들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은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 입자가 되고 또 주변에 떠다니는 전자들을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진 전기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입자를 우리가 말할 때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전하는 electric charge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된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은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갖겠느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자 한 개가 전기량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자의 개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역수로 취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입자이면서 두 가지 성질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전하와 또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갖는 음전하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전하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전기에서 사용을 할 때 전하의 기호는 Q라고 표시를 하고 이 Q는 어떤 일정한 양을 표시하는 퀀터티의 약자로서 Q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Q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C라고 쓰는데 읽기로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쿨롱의 전하가 몇 개의 전자를 갖느냐 또는 전자 한 개가 몇 쿨롱의
전기량을 갖게 되느냐. 이와 같이 전하의 단위를 쿠울롱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류 입자 또는 전류와 관계돼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전하라는 용어를 전류 입자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하의 기호는 Q라고 했고요. 전하 Q가 예를 들어서 3쿨롱인 전하가 있습니다. 이럴 때 3쿨롱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를 가지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쿨롱의 전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가지니까 3쿨롱 같으면 3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계산을 해보면 1.875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000 곱하기 10의 16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기량은 몇 쿨롱이냐 라고 물어보면 한 개의 전자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000 곱하기 10의 16 그 다음에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계산을 해보면 1.062 쿨롱이 나오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전하와 전자의 개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전하 Q는 항상 일정한 전자 입자가 모여서 전하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가 되는 순간에 이 입자는 일정한 전기량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볼 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려보면 일정 시간 동안 예를 들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을 우리는 전류의 정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류는 다시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류의 기호는 I라고 표시합니다. 전류 I는 시간 전하량 T분의 Q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였다면 그 양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암페어라는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무실에서 쓰는 길다란 형광등 40W입니다. 그 형광등이 40W 형광등을 약 한 5개 정도 점등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1암페어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까 전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전선 안을 들여다보면 플러스 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동시에 이동을 하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정의를 할 때는
마이너스 전하는 고려하지 않고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와 전하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체에 5초 동안에 10쿨롱의 전하가 어떤 도체에 10쿨롱의 도체가 이동하였다면 이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류 I는 이퀄 T분의 Q 몇 초 동안에 어느 정도의 전하량이 이동했는가 하는 T분의 Q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시간이 5초니까 5초 분의 10쿨롱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양은 2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1A가 40W 형광등 5개 정도를 킨다고 했으니까 2A 정도면은 약 한 10개 정도 형광등을 킬 수 있는 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1분 동안에 3A의 전류가 흘렀어요. 도체에 1분 동안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하량은 몇 쿨롱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I는 이퀄 T분의 Q에서 물어보기를 전하를 물어봤으니까 Q는 이퀄 I 이쪽으로 움직여서 IT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전하 Q는 전류 I 곱하기 1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의 시간은 항상 초입니다. 초로 세크로 나타내기 때문에 1 곱하기 60초 해서 답은 180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전류, 전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류는 전기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전류라고 했습니다. 전압은 그러면 이 전류 입자인 전하를 얼마만한 압력으로 밀어내느냐 하는 것이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하라고, 이 분필 지우개가 전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전하를 밀고 가는 힘이 약할 때는 압력이 약하면 밀고 가는 힘이 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압력을 세게 가하면 세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게 밀 때와 세게 밀 때는 미는 사람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압력이 낮으면 그만큼 일을 적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라고 하는 정의는 전기 입자인 전하를 밀어내는데 전하를 미는데 소요되는 일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기호를 볼트의 약자인 V라고 씁니다. 볼트의 약자인 V라고 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압은 정의가 전하를 밀어내는 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정의를 다른 말로
그 힘을 가지고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하고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몇 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 V는 Q분의 W라는 수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W는 일의 단위인 줄이고 Q는 전하의 단위인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줄 퍼 쿨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볼트라는 단위를 써서 V라고도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하량하고 관련지어서 이 공식을 풀어서 써보면 전하 Q는 V분의 W라고 표시도 할 수도 있고, 일하고 관련되면 W는 QV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류에서 전류는 T분의 Q라고 수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하 Q의 단위 쿨롱, 시간의 단위 세크 해서 이 단위는 쿨롱 퍼 세크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암페어라고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말을 쓰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묻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볼트와 같은 단위는 다음 중 무엇이냐, 아니면 쿨롱 퍼 세크와 같은 단위는 다음 중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공식과 더불어서 같이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압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압을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압은 우리가 볼트라는 약자를 써서 V라고 표시를 하는데, 기전력은 E라는 표시를 씁니다. 이거는 일렉티브 모티브 포스라는 영어의 약자를 써서 경우에 따라서는 EMF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이 기전력을 E라고만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건전지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고 이쪽에 전구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이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압은, 건전지는 내부 구조가 전압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내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하저항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건전지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얘기할 때 여기에 나타난 전기가 만들어져 있는 힘이라고 해서 전기가 생긴 힘, 기전력해서 E라고 표시를 하는 게 맞고요. 이쪽에서 전압을 사용을 하는 이 부하 측에서 볼 때는 이쪽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기전력의 관계는 같은 의미로 단위는 전부 다 V나 E나 모두 볼트의 단위를 쓰지만, 엄밀하게 보면 E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V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단위라고,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50줄의 에너지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 전하에다가 얼마만한 압력을 가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압이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0쿨롱의 전압이니까 V는 이퀄 Q
분의 W에서 쿨롱이고요. 해서 10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50줄의 에너지가 소비됐다면 답은 5V의 전압이 가해졌다. 즉 여기에 10쿨롱짜리 전압이 있는데 얘를 밀고 가는데 50줄이 소요가 되면 얘 미는 압력은 5V라는 압력으로 얘를 밀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회로 내에서 두 점 사이의 전압이 12V가 됩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전압이 12V라는 전위차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쪽에 50쿨롱의 전하를 이 점에서 저쪽 점까지 A라는 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W는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V는 equal Q분의 W에서 W를 구하고 있으니까 QV를 해서 전하량 50과 전압 12V를 하면 답은 600줄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이 공식은 공식도 되지만 전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과 전류에 대한 공식은 암기를 해두셔서 경우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더라도 전개해서 푸실 수 있는 요령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 그 다음에 전류,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전하, 전류, 전압이 전하라고 하는 이 입자가 전류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전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선 내부를 이동을 할 때는 도선 내부를 이 전하들이 이동을 할 때는 도선의 넓이와 또는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영향을 또는 도선의 물질에 따라서 물질, 크기, 길이, 면적, 등등의 또 온도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 전하들이 이동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 그런 영향을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의 정의를 표시를 하면 저항을 흔히 말하면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이라고 레지스턴스의 앞자를 따서 R이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오음이라는 단위를 쓰고 이 저항이 전하 입자가 어떤 물질 속을 통과할 때는 저항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전류 입자인 전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열이나 빛 등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항상 저항을 통해서 전류 입자가 통과를 할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열이나 빛과 같은 그런 형태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고 이때 물질에 따라서 저항값이 작은 물질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속류는 저항값이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고무나 나무 이런 비금속류는 저항값이 아주 큰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운데
저항값이 아주 작은 부분은 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저항값이 아주 큰 부분은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반도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다시 정의를 내리면 저항은 심벌이 이렇게 꺾어서 이런 모양을 갖고 위에다가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오음의 단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항의 단위는 오음인데 저항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항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 컨덕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G라고 합니다. 기호는 G라고 쓰고 이 G를 컨덕턴스라고 하고 이 G는 저항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위는 저항의 오음의 기호의 반대로 그림을 그리고 요거를 모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S라고 표시하면서 지멘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의 단위와 지멘스의 단위는 동일한 단위가 되고 컨덕턴스의 의미는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컨덕턴스는 얼마나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느냐가의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G와 저항 R은 항상 반비례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